신부를 태운 가마가 멈춰 선 곳엔 화려한 잔칫집 대신 반쯤 무너진 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이 혼인은 무효라고. 하지만 신부는 오빠의 손을 뿌리치고 무너진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더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낯선 여인에게 마지막 한 양을 건네주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 끊이지 않는 협박, 그리고 남편의 출세.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삿갓 야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고을의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높았다. 찬바람이 낙엽을 쓸어가고 먼 산에는 단풍이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 신부를 태운 가마 한 채가 좁은 흙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가마 안에는 22살의 이유정이 앉아 있었다. 유정은 붉은 원삼의 초록 스란 치마를 갖추어 입었고 머리에는 어여머리를 얹어 비녀와 떨잠으로 단정히 고정했다. 볼에는 연지를 살짝 찍고 이마에는 곤지를 붙였으나 그 화려한 혼례 차림새 속에서도 유정의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에는 붉은 보자기로 싼 폐물 보따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친정에서 가져온 전재산이었다. 비단 두 필과 은비녀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놀이개가 전부였다.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멈추었다. 유정은 가마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유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떤 예고도 없이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대문이 무너져 있었다. 오래된 소나무 판자로 짜인 소슬대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채 흙바닥에 반쯤 쓰러져 있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졌고 무너진 돌틈 사이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마당 한복판에는 가을 낙엽이 치우지도 않은 채 수북이 쌓여 있었고 행랑채 지붕의 기와는 여러 장이 내려앉아 썩은 석가래가 하늘을 향해 삐죽이 드러나 있었다. 사랑채 툇마루는 발을 올리면 바로 부서질 것처럼 낡고 썩어 있었다. 유정의 뒤에서 가마를 따라온 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혼례를 구경하러 나온 동네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고 유정의 친정에서 혼수를 들고 따라온 하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가장 먼저 목청을 높인 것은 바로 유정의 친오빠 이진호였다. 30살의 이진호는 옥색 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쓴 양반의 차림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자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낯이 완전히 깎인다는 것을 직감하자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진호는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쓰러진 대문을 발로 걷어찼다. 썩은 나무 조각들이 흙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혼인은 무효라고. 자신의 누이를 이런 집구석으로 보낼 수 없다고. 이것은 혼인이 아니라 거지굴의 식구 하나를 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정에게 쏠렸다. 그 순간 유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오빠에게로 걸어가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유정은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쓰러진 대문 너머로 텅 빈 마당으로 그 낡고 허름한 집의 안으로. 이진호가 유정의 팔을 붙들었다. 그는 자신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 있는 최참판 댁에서 유정을 원하고 있으며 첩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굶주린 집보다는 100배 낫다고.
오빠로서 더 나은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니 따라오라고. 유정은 오빠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녀는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돛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떨고 있던 시부모, 62살의 한 노인과 58살의 한씨 노모 앞에 유정은 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다. 원삼의 긴 소매가 흙바닥에 닿았다. 어여머리의 떨잠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리고 유정은 허리를 펴며 시부모를 바라보았다. 자신은 이 집의 며느리라고. 자신의 자리는 여기라고. 이진호는 고함을 질렀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라고. 다시는 친정 문턱도 밟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갔다. 혼수를 들고 온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짐을 내려놓은 채 흩어졌고 구경꾼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마당에는 유정과 시부모 그리고 24살의 남편 한승우만이 남았다. 한승우는 유정보다 2살 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훨씬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그는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허리띠도 낡은 실로 다시 묶어놓은 상태였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 한씨 노모가 유정의 손을 꼭 잡았다. 노모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으나 그 온기는 진심이었다. 노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유정은 그 손을 꼭 쥐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당에 길고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먼 산의 단풍은 여전히 붉게 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이 집의 초라함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이 깊어갔다. 유정과 승우는 단칸 방에 마주 앉았다. 방은 작았고 벽에는 군데군데 종이를 덧발라 바람을 막은 흔적이 역력했다. 이불은 솜이 뭉쳐 얼룩덜룩했고 등잔 하나가 깜빡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승우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이게 전부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어디에 내놓아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주먹만 꼭 쥐고 있었다. 유정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쌀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고. 이불이 없으면 깁고 누비면 된다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다고. 이 집의 며느리가 된 것이 후회스럽지 않다고. 승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문풍지를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유정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해진 이불 끝자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아침이 오면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조선의 밤은 길었다. 그러나 유정의 마음속에서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혼례 다음 날 아침 유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부엌 문을 여는 것이었다. 경기도 광주의 늦가을 새벽은 싸늘했다. 땅에 내린 서리가 아직 녹지 않은 시각, 유정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여미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문은 경첩이 반쯤 빠진 채로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솥은 있었다. 오래되어 안쪽에 녹이 쓴 무쇠솥이었다. 아궁이는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재 한 줌만이 남아 있었고 불을 때 본 지 오래된 듯 아궁이 주변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다. 뒤줄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장독대를 확인했다. 된장 한 덩어리가 바닥에 얇게 붙어 있었고 간장 항아리는 바닥을 드러냈다. 쌀 한 톨 없는 부엌이었다. 유정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눈물이 나오려 했으나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울고 나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정은 부엌을 나와 안채를 천천히 살폈다. 안채 한켠 골방에 낡은 배가 두루마리로 감겨 있었다. 배틀은 먼지가 켜켜이 앉아 있었지만 골격은 멀쩡했다. 배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보니 올이 고르지 않고 거칠었으며 군데군데 바래고 뭉친 부분이 있었다. 시아버지 한 노인이 기침소리와 함께 골방 앞에 나타났다. 노인은 기력이 없어 보였다. 등이 굽어 있었고 무명 바지 저고리는 빛이 발해 있었으며 버선조차 군데군데 꿰맨 흔적이 있었다. 노인은 그 배를 장터에 들고 나간 적이 있다고 했다. 상인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올이 고르지 못하다며 한 푼도 쳐주지 않더라고. 유정은 배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올이 고르지 못하면 다시 짜면 된다고. 한 노인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눈빛이었다.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유정은 그날 아침부터 배를 풀기 시작했다. 낡고 올이 엉킨 배를 우물가에서 깨끗이 씻어 말렸다. 마당 한편에 빨랫줄을 메고 배를 펼쳐 느리니 가을 햇살 아래 하얗게 빛이 났다. 마른 뒤에는 그것을 한 올 한 올 풀었다. 손가락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터졌지만 유정은 멈추지 않았다. 올을 고르게 맞추어 다시 감고 배틀에 실을 건다. 발판을 밟고 북을 던지면 탁탁 소리를 내며 배가 짜인다. 그 소리가 텅 빈 안채에 울렸다. 유정이 배를 짜는 소리는 사흘 내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 한씨 노모는 며느리를 위해 군부를 떼주었고 승우는 배틀 옆에 앉아 밤새 책을 읽다가 깜빡 잠들기도 했다. 유정은 밤이 깊어도 등잔을 켜고 앉아 배를 짰다. 손이 저릿하고 눈꺼풀이 무거워도 북이 시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고요함이 자리를 잡았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유정은 완성된 배 두 피를 고운 무명으로 단단히 접어보자기에 쌌다. 이제 장터에 나가야 할 때였다. 광주 장터는 사흘에 한 번 서는 5일장이었다. 유정은 치마를 단정하게 여미고 머리를 쪽지어 올린 뒤 보자기를 등에 졌다. 장터까지는 십리길이었다. 유정은 걷기 시작했다. 장터에 도착하니 이미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포목전 앞에 자리를 잡은 유정이 배를 펼치자 상인이 천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올이 고르고 밀도가 좋다고 했다. 두 필에 넉량을 쳐주겠다고. 넉량이었다. 유정은 그 돈을 손에 쥐고 장터 곡물전으로 향했다. 쌀 한 말과 보리 한 말, 그리고 콩 한 대를 샀다. 남은 돈으로 기름과 소금, 그리고 된장 재료를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장터를 나서려던 그 순간이었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포목전과 양령전 사이 좁은 골목에서 한 여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다. 38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옥색 적삼의 검은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아래로 집신이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다. 여인의 무릎 위에는 빈 약 봉지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다가 모두 지나쳤다. 유정은 걸음을 멈추었다. 여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사정을 들었다. 여인의 이름은 옥순이었다. 남편이 중병으로 알아누워 있는데 오늘 이장에서 약을 사기 위해 며칠째 모은 엽전 2냥을 들고 나왔다가 장터 어귀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이 약이 없으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렵다고 양령전 의원이 말했다고 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유정은 손에 쥔 돈을 내려다보았다. 남은 돈은 한 양 반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쌀과 보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된장도 기름도 소금도 더 필요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땔감도 마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은 품에서 엽전 한 양을 꺼내 옥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옥순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유정을 쳐다보았다. 말을 잇지 못했다. 유정은 그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약을 지어드리고 어서 돌아가라고 했다. 심리기를 다시 걸어 집에 돌아온 유정은 쌀자루와 보리자루를 부엌 한켠에 내려놓았다. 그것이 이 집의 전 재산이었다. 시어머니가 묵묵히 쌀을 씻어 앉혔다. 그날 저녁 유정네 집에서는 처음으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다. 낡은 집이었지만 그 저녁만큼은 어딘가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유정은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내일 아침에는 더 좋은 배를 짜야겠다고 생각했다. 겨울이 오기 전 유정은 일과를 정했다.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 불을 지피고 아침 밥을 짓고 시부모님의 진지를 챙긴 뒤 배틀 앞에 앉는 것. 그 일과는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달라지지 않았다. 탁탁 탁탁. 배틀 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집안을 채웠다. 승우는 새벽에 일어나 사랑채에서 글을 읽었다. 집이 가난해도 글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었다. 유정은 승우가 공부하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릴 때마다 손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가 자신에게 이유가 되었다. 열흘에 한 번 꼴로 유정은 장터에 나갔다. 매번 2필씩 가져갔고 포목전 상인은 이제 유정의 배를 기다리게 되었다. 오리 고르고 촉감이 부드럽다며 단골 손님들이 찾는다고 했다. 처음에는 필당 2냥이던 것이 석 달이 지나자 2냥 반으로 오르기도 했다. 그 돈으로 유정은 곳간을 채워나갔다. 쌀이 한 말 들어오면 반말은 남기고 반말은 죽을 쑤어 시부모님과 남편의 끼니를 보탰다. 보리를 볶아 보리가루를 만들어 두었고 콩을 삶아 메주를 쑤었다. 겨울 내내 된장이 익을 수 있도록 메주를 처마 밑에 매달았다. 그것들이 천장에 줄지어 매달린 것을 보며 유정은 작은 뿌듯함을 느꼈다. 삭바느질도 시작했다. 마을 부잣집에서 이불솜을 넣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고 다음에는 혼수 옷감을 지어달라는 의뢰도 왔다. 바느질은 배 짜는 것보다 손이 더 가고 시간도 걸렸지만 값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유정은 밤이 깊도록 바늘을 들었다. 손가락에 바늘이 박히는 날도 있었고 눈이 너무 침침해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유정은 그럴 때마다 이불을 집어들고 그 안에 솜을 채워 넣으며 생각했다. 이 이불이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이 된다면 이 수고도 의미가 있다고. 그의 겨울, 조선 팔도에 유독 눈이 많이 왔다. 광주 고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이 사흘씩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땔감이 없어 추위에 떨었다. 유정은 가을에 산에서 나뭇가지를 긁어모아 쌓아둔 것이 있었다. 그것으로 겨울 내내 군부를 떼고도 조금 남았다. 시아버지 한 노인의 기침이 겨울에 더 심해졌는데 유정은 생강을 다려드리고 따뜻한 온찜질을 해드렸다. 노인은 이러다 이 겨울을 못 넘길 것 같다며 힘없이 웃었지만 유정이 차려드리는 밥상에서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다. 그 겨울이 지나갈 무렵이었다. 눈이 녹기 시작한 이른 봄날 12살 사내아이 하나가 유정의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것은 옥순의 아들 복돌이었다. 아이는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복돌은 유정에게 그 주머니를 내밀었다. 어머니 옥순이 보냈다고, 안에 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정이 준 그 한 양으로 지은 약 덕분에 사흘을 더 버티고 마지막 날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인사를 하고 눈을 감으셨다고 전했다. 유정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냐고 물으니 복돌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모르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잘 살아라 라고 하셨다고. 유정은 그 밤 한줌을 온 식구와 함께 삶아 나누어 먹었다. 솥에서 밤이 익는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시부모님이 밤을 손으로 받아 드셨고 승우도 말없이 한 알을 입에 넣었다. 유정은 가장 작은 밤을 골라들고 창밖에 눈 녹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봄이 되자 유정은 뒷산을 올랐다. 광주 고을 뒤편으로 이어진 야트막한 산자락에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땅이 있었다. 돌이 너무 많고 경사가 심해서 밭을 일굴 수 없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었다. 실제로 그 땅에는 자잘한 돌부리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삽을 들이대면 삽날이 돌에 닿아 쇠소리를 냈다. 흙이 아니라 돌 위에 흙이 아주 얇게 덮인 것 같은 땅이었다. 시아버지 한 노인이 그 땅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 돌밭에서는 씨앗을 심어봐야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괜한 힘 낭비라고. 유정은 웃으며 말했다. 돌을 치우면 된다고. 그날 아침부터 유정과 승우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승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글을 읽어야 하는데 밭일을 해야 하냐고. 유정은 몸이 지쳐야 밤에 깊이 자고 깊이 자야 새벽에 글이 잘 들어온다고 했다. 승우는 결국 곡괭이를 들었다. 두 사람은 일주일째 되는 날까지 매일 산에 올랐다. 유정은 아침 밥을 짓고 시부모님 진지를 챙긴 뒤 산에 올랐고 해가 질 때까지 돌을 골라내고 흙을 뒤집었다. 작은 돌은 손으로 집어냈고 큰 돌은 곡괭이로 드러낸 뒤 둘이 함께 굴려밭 가장자리로 밀어냈다. 그렇게 밀어낸 돌들이 쌓여 나중에는 밭 둘레로 반듯한 돌담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산 아래까지 점심밥을 들고 올라왔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다. 유정과 승우는 산 중턱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보리밥을 퍼먹었다. 땀에 절은 얼굴로 밥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봄이 깊어지고 씨앗을 심을 때가 되었다. 유정은 감자 씨앗을 구했다. 시감자를 반으로 잘라 잿물에 담갔다가 말린 뒤 고른 간격으로 흙을 파고 심었다.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 유정은 손을 잠깐 멈추고 흙을 바라보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삽도 들어가지 않던 돌밭이 이제는 고운 흙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름이 오고 감자줄기가 무성하게 자랐다. 유정은 감자 사이사이에 콩도 심었고 밭 가장자리에는 호박도 몇 포기 심었다. 비가 오면 산에 올라 두렁을 손질했고 가뭄이 이어지면 산 아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다.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경사진 산길을 오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유정은 그것도 매일 했다. 가을이 되던 날 두 사람이 감자를 캤다. 한 뿌리를 뽑으면 그 아래로 굵고 단단한 감자들이 주렁주렁 딸려 나왔다. 승우가 탄성을 질렀다. 유정도 손으로 흙을 털며 감자를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이 나왔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광주리 2개가 감자로 가득 찼다. 거기다 콩도 한 자루, 호박도 여러 개가 더 있었다. 유정은 수확한 것들을 마당에 늘어놓았다. 시부모님도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셨다. 한 노인이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 이 집에 살면서 처음 보는 가을이라고. 그해 겨울, 유정네 집에는 처음으로 김장을 담글 배추가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밤이었다. 유정은 배틀 앞에 앉아 실을 감고 있었고 승우는 그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등잔 하나가 두 사람을 비추었다.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승우는 한참 책을 보다가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신에게는 재주가 없는 것 같다고. 글은 읽었지만 과거에 나갈 자신이 없다고. 이 형편에 서울까지 올라가 시험을 치르는 것이 욕심인 것 같다고. 유정은 배짜는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승우를 바라보았다. 서방님은 글을 안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마련하겠다고. 그것이 단호한 말이었다. 승우는 눈을 깜빡였다. 유정이 설명했다. 바로 서울 대과가 아니라 먼저 지방의 향시를 응시하면 된다고. 향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그것이 대과로 가는 첫 발판이 된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닿는 곳이 있다고. 그날 이후 유정의 일과가 더욱 바빠졌다. 향시가 3달 후였다. 유정은 승우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과 돈벌이를 혼자 감당하기로 했다. 배를 더 많이 짰다. 삭바느질 의뢰도 더 받았다. 장터에 나가는 날은 오가는 길에 나물도 뜯어왔고 약초도 몇 가지 채취해 양령전에 팔았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날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유정은 매일 저녁 승우가 읽은 경서 중에서 한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다. 승우가 소리내어 읽으면 유정은 배를 짜거나 바느질을 하면서 들었다. 가끔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승우가 설명했다. 그러다 보면 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공부의 흐름을 다잡았고 유정은 자신이 왜 이 사람을 믿는지 다시 확인했다. 열흘 뒤 향시가 열렸다. 승우가 시험을 보러 읍내로 떠나던 날 아침 유정은 새벽같이 일어나 흰 쌀밥에 된장국을 끓였다. 평소에는 쌀을 아껴보리와 섞어 먹었지만 그날만큼은 흰 쌀로만 밥을 지었다. 승우가 밥상을 받으며 말없이 유정을 바라보았다. 유정은 웃으며 눈을 피했다. 승우가 떠나고 나서 유정은 마당에 서서 그가 사라지는 길을 오래 바라보았다. 잘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믿었다. 닷새 뒤 읍내에 붙은 향시 합격자 방을 보러 유정도 걸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몰려 있었다. 유정은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비집고 들어가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3번째 줄에서 한승우라는 석자를 발견했다. 유정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았지만 유정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승우는 유정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날 믿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의 말에 유정은 고개를 저었다. 믿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본 것이라고. 서방님에게 재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그냥 보았을 뿐이라고.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다. 시부모님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다. 한 노인은 유정의 손을 잡고 오래 놓지 않으셨다. 유정은 그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집이 살아났다고.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있다고. 향시 합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앞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여럿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먼저였고 그 뒤로 하인들의 발소리가 이어졌다. 유정이 부엌에서 나와 대문 쪽을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 사람은 유정의 오빠 이진호였고 또 한 사람은 처음 보는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55살로 보였다. 비단으로 지은 두루마기를 걸쳤고 허리에는 호박 만호를 꿰어 만든 패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또 최상품이었고 신발도 외출용으로 새로 만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남의 물건을 셈하는 것 같은 눈빛, 상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는 눈빛. 그가 바로 이 고을의 최참판이었다. 최참판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빳빳하게 접힌 종이가 펼쳐지며 먹으로 가득 찬 글자들이 드러났다. 빈문서였다. 10년 전 시아버지 한 노인이 최참판에게 빌린 50냥. 그 50냥이 이자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150냥이 되어 있었다. 최참판은 그 돈을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이 집과 뒷산 일대를 모두 압류하겠다고 말했다. 150냥이었다. 유정이 사흘 내내 배를 짜서 버는 돈이 넉냥이었다. 한 달을 쉬지 않고 일해도 20냥을 채우기 어려웠다. 150냥은 그들이 반년 이상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시아버지 한 노인이 방에서 나오셨다. 노인은 빈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전 그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자가 이렇게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게다가 그 돈을 빌릴 때 이자, 조건을 이렇게 정한 기억이 없다고. 최참판은 태연하게 웃으며 빈문서를 가리켰다. 여기 도장이 찍혀 있지 않냐고. 한 노인이 그 도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도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기억이 흐릿했다. 유정은 빈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종이 상태가 이상했다. 10년 된 종이라면 누렇게 바래야 하는데 이 문서는 상태가 지나치게 새 것에 가까웠다. 글씨도 어딘가 억지로 오래된 것처럼 꾸민 흔적이 있었다. 먹이 번진 곳도 있었지만 그 번짐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유정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증거가 없었다. 최참판은 한 가지 제안을 더 내놓았다. 만약 유정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면 이 빚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승우가 대가를 보러 가는 것도 막지 않겠다고. 마당이 싸늘해졌다. 이진호가 유정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게 기회라고. 집 하나 지키느라 일생을 허비할 것이냐고. 진사댁으로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고. 유정은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오빠가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은 죽어도 잊지 않겠다고. 이진호가 얼굴을 굳혔다. 최참판은 씩 웃었다. 사흘 안에 답을 정하라고 말했다. 그 안에 150냥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는 하인들을 데리고 마당을 나섰고 이진호도 유정을 한번 쏘아보다가 뒤따라 나갔다. 밤이 깊어졌다. 유정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150냥.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말인가. 친척도 없고 친정은 이미 등을 돌렸다. 가진 것이라고는 배 몇 필과 곡간의 쌀 한 자루뿐이었다. 유정은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사흘 뒤에 집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승우의 댁과 꿈도. 밤새 바람이 불었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유정은 아침이 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최참판이 다녀간 다음 날 유정은 아무도 모르게 마을 안을 조용히 돌았다. 혹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사정을 들어줄 이가 있는지.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여유가 있는 집들은 최참판의 눈치를 보는 터라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한 집에서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고 또 한 집에서는 문을 열지 않았다. 유정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빈 방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노모는 자신들 때문에 유정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이라며 며느리가 잘못 시집을 온 것 같다며 통곡했다. 유정은 시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얹고 있었다. 승우는 사랑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당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향시에 합격한 것이 오히려 최참판이 이 시점에 나타난 이유가 된 것 같다고 자책했다. 승우가 대가를 볼 가능성이 생기자 이 집안이 언젠가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눈치챈 최참판이 그 전에 씨를 말리러 온 것이라고, 자신 때문에 집이 망하는 것이라고. 유정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 때문이 아니라 최참판 때문이라고. 잘못은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틀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지던 그 시각이었다. 대문 앞에서 조그마한 발소리가 들렸다. 유정이 나가보니 복돌이 서 있었다. 봄에 왔던 그 아이 옥순의 아들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랐고 얼굴이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두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복돌은 유정에게 보따리를 건넸다. 어머니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엽전이라고 했다. 복돌의 외삼촌이 보내준 것도 있고 어머니가 상리를 하며 한 입 두 입 모은 것도 있다고 했다. 모두 합해서 30냥이 조금 안 되었다. 유정은 그 보따리를 받아들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돌은 말했다. 어머니가 그날 유정이 건네준 한 냥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고.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30냥이었다. 필요한 돈은 150냥이었다. 아직 120냥이 부족했다. 선행이 돌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유정은 복돌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 눈물이 고마움인지 더 커진 절망인지 유정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내일이면 최참판이 다시 올 것이었다. 유정은 방 안에서 그 보따리를 앞에 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등잔이 다 타들어가도록, 바람이 불어도, 눈이 오기 시작해도. 마지막 날 밤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다. 최참판은 말 그대로 들이닥쳤다. 하인 넷을 거느리고 유정의 집 대문을 열어젖히며 마당으로 들어온 최참판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곡간문부터 열어 확인했다. 하인들이 안 채 이곳저곳을 들여다보았다. 뒷산밭도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배틀과 살림살이도 모두 문서에 기재하라고 하인에게 시켰다. 이진우도 함께였다. 그는 마당 한켠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유정을 바라보았다. 한번 흔들리는가, 이번에는 따라올 것인가 하는 눈빛이었다. 유정은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다. 원삼이 아닌 무명 치마저고리였지만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부모님과 승우가 그 뒤에 서 있었다. 한 노인은 기력이 없어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있었고 승우는 주먹을 쥐고 있었다. 최참판이 빈 문서를 다시 꺼내 흔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단단하고 절도 있는 발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 어둠 속에서, 아니, 아직 해가 있었으나 담장 그림자가 드리운 그 어스름한 마당으로 반복을 갖춰 입은 관리 한 명이 걸어 들어왔다. 45살의 박문경이었다. 그는 이 고을의 관찰사였다.
짙은 남색 관복에 흉배를 달았고 허리에 품개패를 찼다. 표정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그의 뒤로 아전 둘과 포졸 셋이 따라 들어섰다. 최참판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문경은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가 최참판이 펼쳐놓은 빈 문서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종이를 빛에 비추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아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지시했다. 아전이 물러나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첫 번째는 나이든 여인이었다. 65살의 노파였는데 유정은 그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최참판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최참판의 전처였다. 오래전 집을 나간 참판댁 마님이었다. 두 번째는 옥순이었다. 유정은 옥순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박문경이 말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빈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자신은 이 고을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참판댁 마님이 증언했다. 10년 전 그 50냥 거래에 자신도 자리에 있었다고. 그때 한 노인이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 조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 빈문서에 적힌 이자, 조건과 도장 일부는 나중에 누군가가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고. 옥순이 그 뒤를 이었다. 자신의 오라버니 박문경 관찰사가 부임하고 나서 자신이 유정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그리고 이 고을에 최참판이 오랫동안 빈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강탈해왔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 중이었다고. 최참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진호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박문경은 포졸들에게 명했다. 최참판과 이진호를 관하로 데려가라고. 최참판은 소리쳤다. 자신이 이 고을에서 누구냐고. 감히 어떤 놈이 자신에게 이러냐고. 그러나 포졸들이 그의 팔을 잡았다. 이진호는 유정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러나 유정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박문경이 유정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자신의 누이가 전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이야기 속의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 왔다고. 유정은 복돌의 어머니 옥순을 바라보았다. 옥순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그 작은 한 양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관아에서 열린 신문은 사흘에 걸쳐 이루어졌다. 광주 관아의 동원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박문경 관찰사가 부임하면서 안팎을 정리해 두었다. 마당에 낙엽 하나 없었고 동원 안에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향을 피워 정돈한 기운이 감돌았다. 신문 첫날 최참판의 빈문서가 위조된 경위가 밝혀졌다. 원래 이자 조건은 원금의 3할이 한도였고 10년이 지나도 50냥이 150냥이 될 수는 없었다. 문서의 먹물 상태와 종이 재질을 확인한 결과 이자, 조건 부분과 도장 일부가 나중에 가필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참판댁 마님이 이미 증언했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증인도 나타났다. 두 번째 날에는 최참판이 이 고을에서 오랫동안 저질러온 다른 사건들도 하나씩 드러났다. 빈문서 위조는 한 노인의 집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네 집이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빼앗겼고 두 집은 더 이상 집 자체가 없어진 상태였다. 백성들이 하나둘 관하로 나와 증언했다. 오랫동안 최참판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날 판결이 내려졌다. 최참판에게는 빈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곤장 80대와 재산 절반 몰수형이 선고되었다. 곤장형은 즉시 집행되었다. 최참판의 비명이 관아 담장 밖까지 들렸다. 이진호에게는 곤장 50대와 고을에서의 추방형이 내려졌다.
자신의 친누이를 제물로 삼으려 한 죄, 그리고 최참판의 공범으로 가담한 죄였다. 유정은 그 신문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다. 박문경 관찰사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유정은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있었다. 신문이 끝난 날 저녁 박문경이 유정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유정에게 물었다. 최참판에게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돌려주고 싶다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가장 오래 고통받은 집이 이곳이라고. 유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최참판에게 재산을 빼앗겨 집조차 없어진 두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을 먼저 도와달라고. 박문경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유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정중한 예였다. 그는 유정에게 한 가지 더 말했다. 남편의 댁과 응시를 방해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보증한다고. 그리고 남편의 댁과 준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관아에 말하라고. 유정은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집안이 오래만에 조용했다. 바람도 없었고 눈도 내리지 않았다. 별이 맑게 떴다. 유정은 마당에 잠깐 나와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말이 있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갚아준다고. 어린 유정은 그것이 어른들의 막연한 위로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밤 하늘 아래에 서서 유정은 그 말이 꼭 거짓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옥순에게 건넨 한 양이 박문경을 이 자리에 불러왔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다. 이듬해 가을 한승우는 대과에 급제했다. 관복을 처음 입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유정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원삼을 꺼내 입지 않았다. 무명 치마 저고리였다. 그러나 그 자태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승우가 말에서 내려 유정 앞에 섰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승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박문경 관찰사도 그날 찾아와 축하했다. 그는 유정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조의 힘이라고 했다. 유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방님의 재주와 서방님의 노력이라고. 4년 뒤 승우는 지방 수령이 되어 임지로 부임했다. 유정도 함께 떠났다. 새 집이 지어졌다. 낡은 담장이 새 벽돌로 교체되었고 무너진 대문이 반듯한 소슬대문으로 다시 세워졌다. 처음 혼례날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집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다. 그러나 유정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여전히 검소하게 입었다. 여전히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면 곳간을 열었다. 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뭄이 들면 관가의 양식을 먼저 풀었다. 병자가 생기면 의원을 불렀다. 형편이 어려운 집의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유정이 먼저 북과 종이를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도 생겼다. 아들은 총명했다. 아버지처럼 글을 좋아했고 어려운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딸은 어머니를 닮았다. 마음씨가 고왔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모른 척을 못했다. 유정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돈이 많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래를 얕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다. 15년 전 유정과 승우가 함께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심었던 뒷산밭은
이제 넓은 과수원이 되어 있었다. 복숭아 나무가 가득 심겨 있었고 봄이 되면 그 과수원 전체가 연분홍 꽃으로 덮였다. 어느 봄날 유정은 그 과수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연분홍 꽃잎들이 유정의 치마 위로, 머리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정은 눈을 감았다. 처음 그 집에 왔던 날이 생각났다. 쓰러진 대문, 텅 빈 부엌, 찢어진 이불, 쌀 한 톨 없던 뒤주, 오빠가 팔짱을 끼고 서서 돌아가라고 하던 그 마당.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배를 짜던 밤들, 돌을 골라내던 오후들, 장터까지 걷던 새벽들, 옥순의 손에 엽전을 쥐어주던 그 순간, 복돌이 보따리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던 저녁, 승우가 합격자 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는 말을 전하던 밤, 박문경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던 그 어스름한 오후, 유정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이 봄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포기하지 않음은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군부를 떼주었고 승우가 곡괭이를 함께 들었고 복돌이 어머니의 엽전을 들고 왔으며 박문경이 증인들을 데려왔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세상은 뿌린 대로 돌아왔다. 유정의 이야기는 그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오래 전해졌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배를 짜고 돌밭을 일궈 집안을 일으킨 여인. 어려운 사람에게 한 양을 내어주어 결국 그 은혜가 돌아온 여인. 악한 자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늘은 반드시 길을 낸다고. 유정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다. 복숭아 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과수원에 봄이 가득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조선의 한 여인, 이유정의 이야기였습니다. 빈 부엌 앞에서 눈물 대신 손을 움직인 여인. 돌밭 앞에서 돌을 치우면 된다고 말한 여인. 모자란 돈에서도 한 양을 내어줄 수 있었던 여인.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복숭아꽃이 피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정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어진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시대를 살아도 변하지 않는 삶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